다니는 아이들은 5살에서 9살이고요. 이제 유치원과 초등대안학교입니다. 아이들을 3.6 이념에 맞게 하나님 말씀과 또 선지자의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데요. 아직 학교 학생은 제가 이름은 교장이지만 1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 협동교실입니다. 엄마와 함께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네. 네. 엄마와 같이 학교에 와서 등원해서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교장을 맡은 지는 1년이 됐고요. 학교가 생긴 지는 2년이 됐습니다. 그곳에서의 좋은 경험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학교에 갔을 때 첫날 등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3월 달에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맨발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 발 시려운데 거기는 숲속이라 좀 춥거든요. 그래서 발 시려운데 왜 맨발이야? 선생님 저기 복도에 강아지가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그 오줌을 밟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줌을 걸레로 다 땄고요. 그래서 이 양말에 젖어서요. 그래서 너희 그 양말은 어떻게 했니? 이러니까 양말은 빨아서 저기다 널었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첫날 그 받은 신선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고 짜증을 낼 텐데 아이들이 거기서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문제 해결력이 있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부정적인 일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나왔네요.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까 우리 안 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는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을 주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또 돌잔치를 하고 또 이 아이가 유아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 좋아하는 남녀를 만나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안 되나요? 네. 그럼 그쪽에서 그냥 넘겨주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넘겨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PPT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발달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 발달이라 하면 그 앞 PPT 부탁드립니다. 한 장 앞에 PPT 부탁드릴게요. 네, 발달이란 여기 출발하다 이런 필 발자고요. 이 발자는 부수가 걸을 발자예요.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활공자와 또 화살과 창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떤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 화살과 창을 가지고 어딘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를 달자 이 부수는 이 앞에 있는 쉬엄쉬엄 갈 착자인데요. 이 옆에 있는 글자는 흑토변에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양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아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는, 이고 가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지 아니하면 진정한 발달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영유아 발달, 유아 발달, 청소년 발달, 노인 발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발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네,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요,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0세부터 1세까지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신뢰감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우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하죠. 배가 고파도 또 응아를 해도 또 아파도 다 울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만의 어떤 학자들은 아이의 울음을 앱으로 만들어서 어떤 울음이면 이게 배고플 때 나는 울음인지 또 기저귀를 축축하면 어떻게 우는지 그 울음의 형태를 연구해서 앱으로 개발됐다고도 하는데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애미야 배고프다 우리 아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아이의 요구를 하면 엄마가 얼른 다가가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저기를 먹여주고 이렇게 아이가 이 세상은 참 안전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참 평안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죠. 그런 신뢰감을 갖는 아이는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이 세상은 참 긍정적이고 좋은 곳이구나 라는 희망이라는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세부터 3세까지는 이 아이들이 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싸고입니다. 먹고 싸는데 싸는 활동에 대해서 아이고 기특해라 잘했다 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먹고 싼 것이 정말 기특한 일을 해냈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래서 주도성을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자율성을 갖게 되고 근데 이 아이를 보는 요즘 그런데 이 엄마가 보나요? 아이들을 주로 누가 보죠? 예, 부모가 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거나 그래요. 제가 저기 호남 앞에나 영남 앞에 뭐 어린이 교사 지도자 대학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선가정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각 교회, 지방 앞에 교회들은 어머니들은 서울 쪽에 가서 경기도 쪽에 가서 돈을 버시고 또 할머니들이 아이를 키워주는 그런 다수가 우리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조선가정 아이들인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힘들잖아요. 아이고 이놈 또 쌌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행동이 이게 나는 무가치한 놈이구나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놈이구나 어릴 때 무의식에 그렇게 잠재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 앞에 나서서 뭐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남 앞에 나서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어릴 때 대소변을 하길 때 엄마가 너무 강박적으로 시켰거나 또 그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주눅들게 했거나 이럴 때 대인관계에서 회피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가 자율성을 갖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케어받은 아이는 의지력이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 정도의 나이는요. 이때는 제1사춘기라고 해요. 여러분 사춘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때 오시는 줄 알지만 사실 제1사춘기는 그건 우리가 아는 사춘기는 제2사춘기고요. 제1사춘기가 이때 오는데요. 이때는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가 싫어! 내가! 엄마가 주라는 옷도 안 입고 뭐든지 내가 이러거든요. 근데 엄마나 할머니들은 어떠세요? 안 돼! 흘려! 저리 가! 만지지 마! 안 돼! 이렇게 자꾸 안 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건 해도 좋아. 그런데 이건 하면 위험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지.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아이는 자기가 한 행동이 항상 비난을 받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의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목적을 갖기 힘든 인생을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방향성을 잃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 11세 사춘기 때는요. 이때는 주로 여기 춘천교회 오니까 우리 이옥동 교감 선생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선생님 이때가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아이들이 근면성을 배우거든요. 선생님 이때 뭘 해야지 근면성을 배울 수 있죠?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예, 숙제하고
또 선생님이 어떤 학급에서 나눠주는 일들, 또 청소라던가 맡겨진 일,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근면성을 배워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실하게 그 일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성실함을 보여왔던 아이들은 근면성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이들은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근데 엄마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만 둘을 키웠는데요. 아빠가 정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유전자를 잘 받다 보니 이 두뇌가 총명했어요, 아이가. 그런데 이 첫 아이에 대한 부모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잘하는 아이에게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주눅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일본에 가서 법관 연수를 할 때도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6개월 동안 외국에 살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장님 초등학교에 와서 이제 중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을 보는데 9월달 시험에서 그냥 바로 100점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 너는 아빠도 중학교에 이제 수석 입학을 했는데 너도 수석 입학을 해야지 이렇게 막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아이가 나는 그런 부담이 오는 공부가 부담이 와서 나는 그런 입시를 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튕기는 거예요. 6학년 때 후반부터. 그래서 나는 삼립중학교를 가지 않고 어떻게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던지 검정고시를 시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 보낼 형편은 안 된다. 아빠가 공무원인데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시키는 거는 좀 그러니 좀 너가 중학교 1년만 다녀보면 안 되겠니? 그래도 중학생인데 교복은 한번 입어봐야지.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한 달만 다녀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다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달을 다니더니 역시 이제 중학교는 좀 규율도 많고 머리도 어떻게 잘라야 되고 넥타이도 꼭 메고 가야 되고 너무 이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그 규칙과 억압이 근데 그 아이도 평범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런 아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양말을 꼭 신어야 되고 벨트를 차야 되고 이렇게 매야 되고 하는 그렇게 규범적으로 키웠더니 그렇게 하는 게 반감이 든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주임 선생님이 하는 게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학교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딱 지나다 엄마 한 달 교복 입어봤으니까 됐죠? 이제 학교 그만둬도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래서 그러면 얘야 중간고사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한 번만 보면 되죠? 그러더니 중간고사 딱 보고 나더니 이제 부모의 좋은 유전자 덕분에 전교 2등인가 뭐 동훈이가 1등을 하고 찬혁이가 2등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딱 시험을 보고 나더니 엄마 제가 이제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지막 시험에는 200명 중에 한 89등인가를 중간 정도 성적을 가지고 학교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대안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어디 가서 고생해봐라 여기 강원도 저기 있는 대안학교 아세요? 안흥에 있는 그 학교에 너는 엄마도 없는 데 가서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보냈어요. 학교에다가는 얘기도 안 하고 봄방학 기간 중에 보냈는데 이 아이와 전화를 했어요. 당장 이제 오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엄마 이 학교 너무 좋아요. 저 여기서 그냥 학교 다닐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없고 또 자유로운 학교가 너무 좋았는지 저희 아이가 거기서 중등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초등학교 이 시기에는 아이가 근면성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점을 맞아도 90점 하나 틀렸어. 너 왜 이거 하나 왜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교회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의 자녀가 찬혁이와 저하는데 같이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신학과, 저희 큰아이는 신학과에 갔습니다. 그 친구도 같이 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아서 신학과도 갈까 말까 이런 성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항상 그 아이에게 공부를 못하지만 50점을 맞아도 이 엄마가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 절반이나 맞았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신학과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 전도사로서 일할 때 비록 50점을 맞았지만 엄마에게 그 자신감과 어이구 우리 아들 절반이나 맞았어 어이구 잘했네 이렇게 얘기 들었던 아이가 더 자기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는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런데도 엄마한테 구박받던 아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누군가 나를 질책할 것이 두려워서 나 앞에 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저의 실패담이 여러분의 실패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00점을 맞아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 의대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공부량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교수들이 조언을 한대요. 너희가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과정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과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쟁과 혼란 속에서 버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학과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행복하게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때 유능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데요. 청소년기에는 굉장한 혼란이 오는 시기죠. 그런데 아까 제1사춘기가 있었죠. 3세에서 5세. 이때 제1사춘기를 그래 해도 좋아. 이거 해도 돼. 하고 안 돼. 이렇게 했던 아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춘기를 겪어요. 예. 근데 제1사춘기를 엄마가 해도 돼. 이건 해도 좋아. 이렇게 보호와 양육의 케어를 받은 아이는 이게 무난하게 사춘기를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억압받았던 아이들은 자주 독립의 시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인 이 청소년 시기에 엄청난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춘기가 심한 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아이에게 잔소리보다는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가 다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이라 생각을 하고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자아 정체감과 역할, 혼돈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배워야 될 덕목은 충실성입니다.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난 사람은 이제 성인 초기에 접어드는데 이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인생의 발달 과업을 잘 맞춰온 아이예요. 근데 연애에 성공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동안 인생의 발달 과업을 잘 이루지 못한 아이예요. 부모로부터 지지와 사랑과 양육과 보호와 지지를 받았던 아이들은 여자를 만나도 남자를 못 만나도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고립감을 갖게 사람을 만나도 만나는데 충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친밀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느끼게 된 사람은 비로소 사랑이라는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성인 초기를 거친 사람은 중년기를 맞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발달을 마친 사람은 중년기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과업을 이룹니다.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일과 사랑에서 성취를 경험해요. 예. 그런데 왜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방황하는 사람들 있죠. 이 직장 갔다가 그만두고 저 직장 갔다가 그만두고 이게 이 일에 대해서 성공을 못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해 성취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성취를 잘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침체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생산성 있는 발달을 이룬 사람은 일과 사랑에서 성취를 갖게 되고 배려의 덕목을 배우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또 55세 이상의 노인이신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성공적인 인생을 잘 거쳐오신 분들은 자아통합을 감을 갖게 되고, 예, 또 그렇지 못한 노년들은 절망감을 갖게 되고, 또 이때 자아통합감을 갖게 되는 어르신들은 인생의 지혜라는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예, 여기 앞에서 끄덕끄덕 오늘 저를 향해서 가장 많은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신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네,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나 후회 없이 살았다. 나 후회 없이 살았다. 예, 여기 장로님,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살다 보면 후회는 언제 후회는 남게 마련이잖아요. 아, 후회는 남기 마련인데, 근데 마지막에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아, 성실하게 살았다? 살아라? 네. 근데 여기 사진이, 이게 사진이 다음 PPT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아, 안 돼요. 네. 아니, 오늘 여러 가지 PPT가, 예,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사진을 담아왔었는데요. 젊은 시절과 카터 대통령의 재임 시절과 또 암을 선고받고 암병동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3장의 사진을 준비해 왔었는데요. 카터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냐면,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다.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지미 카터가 암병동의 병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또 올리버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사랑을 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고마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에 난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 가족과 함께한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 카톡방에 저희 남편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글을 올려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의 글이었냐면은 나는 이렇게 정말 인생을 돈을 향해서만 돈을 향해서 쫓고 살았는데 지금 인생을 돌아서 회고해보니 가장 후회되는 것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 아시죠? 예, 가정교육에 있어서 정말 탁월했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하고의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업상의 이유로 만나더라도 저녁 모임은 유대인과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가족의 아빠나 엄마는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가족은 내 가족에게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하고 가정 내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녁을 가족에게 돌려주실 수 있고 또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 PPT 부탁드릴게요. 여기 OECD 국가의 삶의 만족, 예, 그 앞에 PPT입니다. 앞에요. 네. OECD 국가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삶의 만족도 순위는요, 29위라 그래요. 그리고 옆에 죽음의 질이 나왔는데요. 예, 삶의 질도 있고 요즘 죽음의 질도 있대요. 죽음의 질은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의료비의 약 70% 이상을 마지막 1년에 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 충당을 국가가 어느 정도 해주는지 그것과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연명치료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웰다잉법이 통과될 때 전국구에 있는 병원을 다 수가가 높은 병원들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숫자를 보니까 70-80% 이상이 거의 폐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웰다잉법에서는 내가 이걸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고 서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죽음의 질 지수인데요. 5가지 지표로 조사를 하는데요. 한국은 삶의 질 지수보다 죽음의 질 지수가 더 낮대요. 35위라고 합니다. 근데 죽음의 질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죽음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도 그 죽음 교육을 하는 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는지 다 보게 한다고 해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어린아이 유치원에서는 죽은 인형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당연히 가는 과정인 것을 다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살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죽게 되면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 아이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코넬 대학에 서머캠프 갔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그 연락을 받고 수영아 빨리 일어나, 할머니 돌아가셨대, 우리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이러니까 얘가 막 목욕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할머니 이제 나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그 대처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누구 사랑하는 친구가 농구 팀에서 친구가 돌아갔을 때도 할머니의 죽음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때 할머니 죽음과 결부되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하나요? 예, 잠자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잠든 삶에서 깨워주실 수 있고 같이 예수님과 저 약속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행복의 조건, 그 다음 PPT 불사 보여주세요. 예, 다음 PPT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인생 성장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50년이 넘은 그랜트 연구였어요. 아주 범위가 방대해서 그랜트 연구, 역사도 70년, 80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연구인데요. 여기는 하버드 법대생, 아주 집안도 좋고 명망 있고 또 건강도 양호했던 이런 20대 청년들을 인터뷰해서 10년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의 방대한 조사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는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버드 법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국가 기밀이어서 그 사람의 거는 나오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인터뷰 자료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점검하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공통점을 찾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했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70%요? 어우, 후하시네요. 몇 퍼센트일까요? 내 인생이 성공했다. 예, 아마 이제 생각하시기로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졌을 거야. 내가 건강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을 거야. 이렇게 유추해서 70%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낮아요. 몇 퍼센트일까요? 오, 이거 맞추셨어요. 일단 선물 하나 드리세요. 예, 30%가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서 따로 추출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위기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수준인데요. 젊을 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자 했는지 하는 그 자세를 두 번째, 성공과 행복의 요소로 보았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생활. 예. 아주 집안도 좋았고 그랬는데 결혼생활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 책에서는 적정한 음주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금주라고 했어요. 금연과 금주, 그 다음에 5번째는 따뜻한 인간관계, 6번째는 적당한 운동, 7번째는 적절한 체중 유지, 이렇게 7가지 요소를 성공과 행복의 요소라고 뽑았거든요. 이렇게 뽑고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가 지향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네.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네. 기도로 또 말씀으로 위기에 대응하게 해주고 우리는 날마다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교과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우리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장려하고 또 금주와 금연하는 생활 또 따뜻한 인간관계, 교회와 구역반과 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안극반을 위해서 또 운동과 우리의 건전한 식생활이 우리로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그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어떤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활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항상 배우는데 부모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롤 모델입니다.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 말로서의 가르침보다는 부모의 드러나는 행동, 뒷모습, 말과 그 태도로 드러나는 가치관을 더 잘 배웁니다. 그 다음 PPT요. 부정적 입력은 근데 반드시 부정적 출력을 가져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우고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우고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웁니다. 그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긍정적 입력은 긍정적 출력을 가져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자신감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요. 칭찬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포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죠.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허용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을 배우고요. 서로 나누면서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며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PPT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우리에게서 나는 열매인 자녀들은 당연히 좋은 열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과연 좋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항상 인내하고 관용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의 지표가 되겠죠.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제가 아이들과 함께요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의 생각을 포기하게 한 적이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얼마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이걸 아이가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냐면요, 그럴 때 있죠 선생님. 그래, 그러면 너희 그럴 때 너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은 너 마음이 어때? 그러니까 그럼 기분이 엄청 좋죠. 기분이 행복해지죠. 그러면 너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데 너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너 생각대로 나갔을 때 너 느낌은 어때? 그럼 엄청 기분이 찝찝하죠.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너희 그 말씀이 어떻게 떠올라? 너 마음속에 확 하고 떠올라?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요. 제가 이거 하고 싶으면요. 말씀이 둥둥둥 마음에서 떠오르래요. 이렇게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양보해야 되는 순간이라던가 또 더 놀고 싶은데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말했을 때 그거 자기가 놀던 걸 멈추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던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둥둥둥 떠오르면 아이들 나름대로 5세 아이는 5세 아이대로 9살 아이는 9살 아이대로 저마다 내가 말씀이 떠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여줘야 할 교훈은 바로 내 생각을 있을 때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감정이 조절되고 내 감정이 다스려질 때 아이들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야 우리 엄마가 믿는 신앙은 진짜야 우리 아빠가 하는 신앙은 진짜야 그렇게 감정 조절을 한 자녀들은 교회 안에 나이가 들어도 교회 안에 교회 울타리 안에 남아있게 될 확률이 많은데요. 교회만 나가요. 교회는 나가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도 철저히 잘 지키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고 율법적이고 하지 말라.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관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잣대로 남을 잣대로 재단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부모된 자는 목수는 어떻게 일하죠? 설계도를 갖고 딱딱 재단하면서 일을 하죠. 근데 정원사는 어때요? 예, 정원사는 나무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예, 갈 길만을 예, 탁 전정해 주거나 나무를 바르게 세워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목수형 부모였는지 정원사형 부모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너 그동안 목수형 부모였지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사랑을 너가 체험해서 이제부터는 정원사형 부모가 돼봐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또 순종하셔서 오늘 그동안 맺었던 자녀의 관계를 또 새롭게 또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된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오후에라도 잠시 해드릴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준비된 걸 다 전해드리지 못하면 아쉽게 생각하고요.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